제가 지금부터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청와대 출입 첫날인데요. 아, 그러네요? 네. 신축한 직원분들께 궁금한 게 더 많은데 대통령님께도 질문 드릴 수 네. 있게 되어서 네, 뵙니다. 저는 그 강원 지역 일간지 강원 도민일보 아, 그러세요? 김여진입니다. 네, 저는 올림픽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 올해 이탈리아에서 동계 올림픽이 네. 있습니다.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동학의 올림픽을 다 치른 경험이 있고 또 전주에서도 학교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올림픽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그 동계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한국이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대통령님께서는 이 스포츠 메가 이벤트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올림픽을 한국으로 유치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구상,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올림픽 유산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도 좀 듣고 싶습니다. 평창 올림픽의 경우는 평화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여러 레가시가 많은데요. 네. 좀 이어가는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구상 네.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 이탈리아가 올림픽을 3번째 연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도 이제 88 올림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그 외에 이제 스포츠 강국으로 계속 성장 발전해 왔는데 앞으로도 저는 국제 대회들 가능하면 좀 열어 나가는 게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유치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또 네. 더 빨리빨리 해서 합시다. 네, 이번에 제가 좀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님. 네. 네, 경향신문 정원보 기자입니다. 저는 검찰 개혁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러게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그랬어요. 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그 공소청법하고 중수청법 이제 정부안이 나왔었는데 대통령께서 지시하시기는 여당에는 숙의를, 정부에는 수렴을 지시하셨는데요. 여기 법안 자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에 관해서는 들은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제 어떤 구조로 어떤 방향으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네. 싶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도 검찰 인사는 뭘 그리 어렵습니까? 또 각종 개혁 조치도 검찰이 관계된 건 뭘 그리 복잡하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업보지요, 업보. 저는 뭐 극단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가지고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거예요. 뭐든지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찌 보면 이 마녀 같은 진짜 마녀 말이에요. 가짜 마녀 말고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기소된 것만 한 20건 되는 것 같아요. 20건. 문제만 되면 증거 뭐 없어서 다 기소해가 너 한번 고생해봐. 그리고 혹시 코드 맞는 판사 있으면 유죄 받아가 너 한번 죽어봐. 제가 2002년부터 시작된 일이죠. 제가 검찰이 관련된 소위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그 폭로했다가 그때부터 검찰과 야긴이 시작됐습니다. 그 PD가 와가지고 우리 하필이면 그 전에 막 나 검사인데 뭐 이렇게 전화하다가 안 돼가지고 제 사무실에 난 인터뷰하려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콜백이 온 거예요. 그 저끼리 나 검사인데 그걸 막 통화한 게 옆에 있네. 이따가 나 오후에 재판 준비를 해야지. 나 바빠 죽겠네. 이따 하도 뭘 희한한 나도 모르는 얘기 하고 있길래 가서 나 한번 들어봐서 카메라에 대고 하여튼 뭐 그래서 결론은 검사를 사칭 범죄로 질문을 가르쳐줬다. 검사 이름 가르쳐줬다. 그러니까 너 공범이다. 그때가 시작이었어요. 저를 잡는 게 목표였죠. 진짜 이 전화하고 나 검사인데 말이야 너 나한테 사실들 이렇게 봐줄게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이게 다 불어버린 거죠. 그 시장이. 그 사람은 처벌도 안 됐어요. 나만 처벌됐어. 그게 시작이죠.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는 검사들이 관련이 있었죠. 대장동. 그 검사들이 해먹은 거 아닙니까? 한 패로. 하여튼 큰 부패 사건에는 검찰이 들어있더라고 보니까 내 경험으로. 그래서 그 악연 이후로 뭐 건수만 되면 기소돼가지고 다행히 이 법원에서 무죄를 제가 무죄 받은 것도 참 많아요. 그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죠. 근데 검찰은 첫째 문제는 있는 사건을 덮는다. 그래서 그 얘기했죠. 사건을 덮어서 돈을 벌고 사건을 만들어서 성공한다. 없는 사건 만드는 것도 실력이에요. 막 쥐어짜가지고 뭐 그러다 막 자살하고 죄진 사람 잡아다가 느껴 봐줄 테니까 한번 얘기해봐 이래가지고 조작해가지고 없는 사람 집어넣고. 하여튼 덮는 것도 힘이고 만드는 것도 힘이죠. 근데 이걸 너무 많이 해가지고 결국 온 국민들이 의심하고 검사는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권력이라고 하는 건 부패나 남용의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삼권 분립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 권력은 위험하잖아요.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권력은 언제든지 부패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용의 여지를 줄여야 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기소해가지고 안 되는 거 알면서 가짜 증인 압박해가지고 유죄 만들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분리해야지 당연히. 이거는 대원칙이죠. 원래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공소청을 만들면 검찰청이 이제 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잖아요. 그건 뭐 법률상 가능하니까. 중수청, 공소청. 공소청의 책임자 이름을 명칭을 뭐라고 할 거냐? 공소청장이라고 할 거냐? 검찰총장이라고 할 거냐? 공소청 안에는 검사들이 일하는데. 근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고 써져 있어요. 헌법에. 검찰총장이 뭐 한다. 검사가 뭘 한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헌법에 어긋나게 검찰총장이 없애버리면 됩니까? 그런데 검찰 안 돼. 검찰자 쓰지 마. 공소청장이라 해야 돼.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못 믿겠으니까. 미우니까. 의심되니까. 그 의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다 이해하죠. 그러나 법을 체계를 어길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근데 그런 걱정이 있는 거죠. 보완수사이기. 저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공소시효가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예를 들면, 송치가 왔어요. 이틀밖에 안 남았어. 간단하게 어디 물어보면 돼. 예를 들면. 그런데 이거를 보완수사가 전면 금지가 되면 경찰로 다시 보내고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 하고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간단하게 확인하면 될 일을. 그런 경우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고 없애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남용의 여지가 없게 안전장치를 만든 다음에 그런 거 정도는 해주는 게 실제로 국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기도 하잖아요. 이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진짜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권리 구제예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를 처벌을 제대로 하는 거. 그거 해야죠. 그거 중요한 얘기잖아요. 억울한 피의자가 없는 죄 뒤집어 쓰거나 지은 죄 이상으로 가혹하게
대가를 치르지 않게 하는 거. 이거 인권보호. 이거 중요하잖아요. 이게 목표지. 누군가의 권력을, 조직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수단과 과정이죠. 근데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해요.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 여하튼 요만큼만 여지가 생기면 악용을 해가 나쁜 짓을 하니까. 의심이 정당화되죠. 그러니까 이걸 봉쇄해야죠. 그거 동의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 어떻게 만들까? 막 지금 고민을 하고 이번에는 의제가 아니에요. 이번에 공소청, 중수청 그거는 나중에 더 연구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미정 상태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보니 법안을 안 냈는데 이게 지금 의제가 돼 있어요. 마치 정부는 보안 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을 하고 분명히 주려고 할 거야. 이재명이가 배신했어. 지지철에 이러고 있어요. 뭐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 근데 이것도 뭐 틀린 얘기는 또 아니에요. 포기한다고 딱 깔끔하게 하면 좋은데 거기서 생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더 검토해야 된다. 이번에는 아니다. 이번에는 조직 체계만 하자. 근데 이게 지금 전면에 올라와 있어요. 이거 가지고 막 다투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려운 거죠. 이게 업보예요, 업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검찰의 잘못이에요. 근데 검찰도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아니에요. 그 2,000명이 넘는 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나쁜 짓 한 검사 몇 명이나 됩니까? 한 10% 될까요? 누가 그러는데 200명 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오염된 권력을 남용하는 또 남용할 생각을 가진 것으로 의심되는 나머지 1,800명은 또는 최소 1,000명 이상 절반가량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검사로서 좀 억울한 사람 없게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나쁜 놈 처벌하고 내가 평생을 여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두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죠. 저는 이 세부적인 내용을 다 물론 다 제가 검토하진 않아요. 그럼 물론 보고는 봤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부에다 맡겨놨으니까 얘기를 하고 정부안이 최종안이 될 수도 없잖아요. 입법은 국회가 하고 분명히 논쟁이 막 벌어질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 논쟁이 두려워서 그냥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책임은 어떻게 질 건데요? 정치는 그래도 되죠. 정치가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러면 안 되죠. 책임이 더 크죠.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보호와 피해자 보호에 있다.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 이게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이 뭐냐.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나 효율성이 제거돼서도 안 된다. 그게 뭐냐. 머리 아프죠. 어떻게 알아 그걸. 시뮬레이션 엄청나게 해봐야 돼요. 모든 남용의 가능성을 다 검토를 해가지고 다 봉쇄해야지. 의심스러우니까.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당이 해라, 당이. 당도 집권 세력의 중요 부분이잖아요. 정부도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수기하자.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신에 감정적으로 하지 말자. 또 감정적으로 하는 분도 이해를 해줘야죠. 내가 당한 게 얼만데. 나라 망할 뻔했다. 이재명 죽을 뻔했다. 저 죽을 뻔했잖아요. 수없이 있었던 온갖 그 계기 중에 단 한 개라도 어그러졌으면 저는 죽었겠죠. 구속영장이 발부됐거나 유죄 판결이 났거나 아니면은 법정 측면에서 본다면 또는 또 고등법원에서 신속하게 선고해서 대법원에 넘겨서 확 기각해버리거나 이틀 만에 이틀 만에 파기환송도 하는데 하루 만에 기각은 못 하겠어요? 고등법원에서 판결 그냥 그 당일 선고해버리고 대법원에 하루 만에 넘겨가지고 그날 선고해버리면 끝이지 뭐 어떡할 건데. 그러려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살아남았죠. 근데 그 과정을 겪은 이 검찰이나 아니면 이 잘못된 사법제도에 대해서 피해 입은 국민들이 가진 그 엄청난 불신과 그 어쩌면 증오, 그것도 이해를 해야죠.
그런 것도 다 해소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사법에 대해서도 내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저는 불이익을 받은 것도 있고 혜택을 본 것도 있지만 혜택 본 게 훨씬 많아요. 여하튼 결론적으로는 전에 2018년에 4건으로 기소됐다가 잠깐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법원이 다 무죄 선고해서 살아남았잖아요. 그리고 법원은 그 후에 전 정권에서 벌어진 일도 보면 여튼 위증교사도 참 저는 참 기가 찰 일인데 그 무죄 선고 났잖아요. 선거법도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항소심에 무죄 났잖아요. 구속영장도 분명히 100% 구속될 거라고 봤는데 기각돼서 살아났잖아요. 그게 이제 법원의 집단지성과 시스템이겠죠. 물론 뭐 불이익도 보기도 하지만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구성원 모두가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문제점이 있는 걸 제거하면 되는 거죠. 뭐 구조적으로 모두가 오염돼서 다 망한 건 아니에요. 검찰도 마찬가지다. 경찰도 마찬가지다. 라는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가지고 또 막 갑론을박에다가 이재명 못 믿겠다 뭐 등등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거는 완벽한 완성된 안도 아니고 정부도 그냥 그 위원회가 어쨌든 있는데 뭐 거기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실무자들도 마찬가지고 뭐 갑론을박하다가 안으로 낸 거예요. 안으로. 그래서 당과 논의하고 여기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지는 않을 겁니다. 국민들께도 열어놓고 국민들도 토론하시고 그래서 정말 효율적이고 남용 가능성이 없고 인권 보호와 피해자 구호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정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가장 도움되는 효율적이지만 정의로운 남용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검찰 수사제도, 기소제도를 만들자. 말이 좀 길었는데 일이 복잡한 만큼 말이 길었으니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당에서 또 국회에서 정부가 또 국민들께서 함께 토론하고 그 결과를 또 전문가들이 검증하고 뭐 그렇게 10월까지는 또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둘러가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혹시 한번 지목해 주시면. 아니 난 뭐 내가 하면 편파적이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기 황영기 기자님, 홍영기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YTN 홍민기 기자입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취임 이후에 일본까지 셔틀 외교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제 과거사 문제로 조세희 탄광 문제 언급하신 것도 좀 인상 깊었는데요. 이제 접근하기 쉬운 과거사 문제부터 좀 풀어보겠다는 의도로 읽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군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또 독도 문제 같은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가 오가고 있는 게 있는지 혹은 어떻게 접근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개인 간 관계도 좋아하는 점, 싫어하는 점 있죠. 애인 사이에서도 싫은 점 있잖아요. 아유, 저건 정말 고쳤으면 좋겠는데 가끔씩 그게 너무 드러나서 싸움하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 관계도 그런 것처럼 국가 간 관계는 더 복잡하고 다면적이고 다층적이죠.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협력해야 될 점도 있고 규명해야 될 점도 있고 싸워야 될 점도 있고 또 같이 웃어야 될 점도 있고 그렇죠. 근데 여튼 한일 관계든 뭐 한중 관계든 뭐 어떤 관계든 간에 좋은 측면들을 잘 키워가고 유익한 점들을 더 확대 발전시키고 좀 부정적인 측면, 좀 어려운 측면들은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매달려가지고 다른 쪽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죠. 근데 정치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많아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는 더 이상 선거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또 국익을 대표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게 가장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한가, 대한민국 국민의 삶에 더 도움되느냐를 따져봐야죠. 독도 문제, 위안부, 강제징용 뭐 다 중요하죠.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그러다 그걸 전면에 내세워서
싸우자고 가면 아마 국내 여론 결집에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궁극적으로는 국익에 더 도움되지는 않는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종합적으로 해봤을 때 하나씩 하나씩. 그리고 이때 국제관계라고 하는 것도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상대가 용인할 만한 또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게 좋죠.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실현 가능한 또 점진적인 방안을 찾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고 또 우리가 협력화해야 될 긍정적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키워야죠. 제가 계속 경제 문제, 저는 원래 약간 가치지향적인 사람인 건 맞는데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국민들의 삶이 너무 어려워서 일단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데 민생 개선에 주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외교 문제가 민생 개선에 경제 상황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한일 협력, 경제 협력, 교류 협력 여기에 좀 주력하려고 합니다. 어디에 더 비중을 두냐는 문제겠죠. 그러다가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고의 최저선도 있죠. 뭐 그런 것들 우리가 미리 부각할 필요는 없겠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거의 모든 분들이 지금 근데 왜 손이 갈수록 늘어나요? 네,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 대변인께서 충분히 설명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저기 뒤에 연합뉴스 황영 기자님.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합뉴스 황윤기 기자입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에 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어제 4,900선을 돌파해서 5,000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대단한 성과이지만 상승폭이 첨단 기술 위주의 일부 종목에 집중되고 펀더멘털의 뚜렷한 개선이 없어서 다시 급격한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임기 취임 후에 지금의 코스피 상승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한국 경제가 이 정도 수준의 코스피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계신지 여쭙습니다. 특정 섹터 또는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급격하게 내릴 수 있지 않냐. 약간 논리 무슨 것 같아요? 즉 대부분의 종목은 오르지 않았다. 그럼 떨어질 일도 없겠죠. 그게 문제이긴 해요. 모두가 다 오르면 좋죠. 근데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모두가 다 오를 수 없어요. 개선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개선되지 못하는 업종도 있는 것이고 저평가된 종목도 있고 고평가된 종목도 있죠. 주식시장은 세상 만사만큼이나 다종다양하죠. 안 오르는 것보다 오르는 게 낫죠. 오르는 데는 또 오르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내리는 데는 내리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급격하게 뭐 그렇게 쉽게 막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 쉬우면은 과거에 왜 3,000포인트도 못 넘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넘긴 넘었군요. 저는 코스피 지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는 없어요. 저도 모르죠. 전문가들도 못 맞히던데. 그러나 기본적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선거 전에 드렸던 말씀 그대로입니다. 대한민국은 저평가되어 있다. 객관적 지표상 명확하다 그거는. 보통 한 절반에 가깝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지표도 그래요. 예를 들면 뭐 핵심적인 지표가 주가 순자산 지수 PBR이라고 그러나요? 누가 PBR, PER 잘못 말했다가 엄청 혼나고 있던데. 뭐 그럴 수도 있지 그거를. 저도 가끔 헷갈리는데. 현재는 주가 순이익 지수 PER 이게 엄청 낮잖아요. 대만보다 낮단 말이에요. 저개발 국가보다 낮아요. 대한민국이니까. 왜? 대한민국이니까. 그 핵심 이유가 뭐냐? 제가 그거는 제 나름대로 분석한 이유는 몇 개가 있죠. 첫째,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 저기서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맨날 전쟁할 듯 하는데 그게 한국 주식 살 거예요. 대만 주식 살 거예요. 대만도 저기 중국이 뭐 침공을 하네 마네 그러긴 하지만 우리보단 덜하다. 뭐 차라리 뭐 일본 거 사죠. 예를 들면 미국 거 사지. 이 평화 리스크.
두 번째로는 저 한국 주식은 못 믿겠더라. 경영 리스크, 지배구조 리스크. 갑자기 떼가지고 분리 상장해가지고 자기들이 다 먹어보고 알맹이를 쏙 빼가더라. 내가 분명히 송아지 밴 암소를 샀는데 송아지가 주인이 남이요. 이거 화 나요 안 나요? 그 송아지 소를 왜 삽니까? 안 사죠. 경영 리스크, 시장 리스크. 이 맨날 주가 조작하고 있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치 리스크죠. 이게 뭐, 나라가 어디로 갈지를 아무도 모르고 뭐 왕좌왕하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때문에 저평가되고 있는데 요거를 해서 해결하면 개선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선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정권이 바뀌는 것만으로 3,000원 넘어갈 거다. 일단 이 중에 정치 리스크가 해결될 거거든요. 그리고 혹시 평화 리스크가 그것도 뭐 전쟁하자고 그러고 막 무인기 띄우고 무슨 전투 헬기 막 국경선에 막 왔다 갔다 떼지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거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지배 구조는 고칠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 조작은 혹시 규제될 수도 있는데 이런 기대만으로 3천 넘어갈 거다. 3천 넘잖아요. 대신에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정부가 하지 않습니까? 진짜 주가 조작하면 집안 망한다는 걸 확실히 제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그냥 주가 조작하는 사람 정신 차리라니까요. 우량주 장기 보유하세요. 그 정신에. 그러니까 이거 없어진다. 경영 지배 리스크 그거 없애야죠. 공정하게. 한 주를 가진 주주나 100주를 가진 주주나 한 주에 대해서는 똑같이 취급한다. 이거 확실하게 보여주면 매수가 늘어나겠죠. 지금 하고 있잖아요. 법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평화 리스크 지금 무슨 저자세니 뭐 이런 소리 많이 하던데 그럼 고자세를 한 방 뜰까요? 북한하고? 그 바보 같은 그것도 신문 사설이라고 그런 걸 쓰고 있어요. 예? 고자세를 한 판 붙어줘 그냥? 그럼 경제 망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가장이 뭐 성질 없어서 그냥 직장 열심히 꾸벅꾸벅 다닙니까? 다 삶에 도움이 되니까 참을 건 참고 또 설득하고 다독거리면서 이렇게 평화적인 정책을 취해 나가면 이것도 앞으로 계속될 거니까요. 이런 리스크가 줄어들잖아요. 똑같이 평가만 돼도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근데 그 숫자를 말하기는 좀 그래서 제가 4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5천 얘기는 솔직히 아니고 5천을 바라보는. 근데 5천을 넘게 생겼어요 지금. 근데 거기는 요인이 있죠.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있어요. 인공지능과 반도체 분야에 예측 못한 정도의 화랑이죠. 그건 예측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집중적으로 지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5천을 넘어가네 만에 그러고 있는데 오늘 아까 보니까 떨어졌던데 많이 안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속이 말해서 대기 매수세가 엄청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 밤 분위기로는 확 떨어졌어야죠. 그죠? 어제 미국장이나 국제정세에 비춰보면 대폭락을 했어야 되거든요. 지금 얼마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우리 장의 지금 현재 상황이죠. 그리고 저는 이게 주가를 뭐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본 게 제가 그때도 선거 전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국가의 부를 늘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기업이 왜 싸구려 취급을 당합니까? 아니, 똑같은 금 한 돈 반지인데 이재명이가 가진 거는 2만 원이고 저분이 가진 거는 5만 원 또는 저분이 가진 건 80만 원이에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가난하잖아요. 제 가격 받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반지가 한 돈짜리인데 이거 80만 원짜리야 라고 평가받으면 내 재산이 수십 배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왜곡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정상화 중요하잖아요. 이제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상을 찾아가는 중. 그리고 이제 혹시 대폭락이 오지 않을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나 뭐 투자는 신중하게
자기 판단하에 해야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첫 주식 투자를 본의 아니게 소형 작전주를 샀다가 대성공을 하는 바람에 간이 부어가지고 그 다음에 마구 소형 주를 마구 샀다가 IMF를 맞아서 어떻게 됐겠어요? 그때 제가 풋 옵션 거래까지 했었어요. 선물을 넘어서서 선물도 하고 풋 옵션까지. 근데 IMF를 맞았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풋 옵션을 팔았는데 1,000원, 2,000원 벌겠다고 완전히 막 엉망진창이 돼서 전 재산을 날렸는데 그 다음부터 교과서대로 해서 본전 사였다고 했잖아요. 여튼 주식 투자는 각자가 알아서 잘 해야 되는 일이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정상화는 꼭 필요하고요. 정상화 과정 중에 있다. 네. 떨어질 거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네. 대통령님 지금까지 15개 아, 그래요? 질문 소화하셨고요. 예상된 시간에서 짧게 몇 가지 더 하셔야 되고. 무려 44분이 지났다는 거 한 번 더 알려드리고 네. 이분들이 안 바쁘신 것 같아요. 네, 조금 더 제가 조금 조율은 해보겠습니다. 네, 보셔가지고 다양하게. 네, 여기 박준영 기자님. 제가 이름을 다 얼굴은 좀 알 것 같은데 이름을 몰라가지고 내가.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 데일리 한국의 박준영입니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던 쿠팡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쿠팡은 한국에서 매출의 90% 이상을 올리면서도 미국 기업임을 내세우면서 미 의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쿠팡을 포함해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고 할 때 대통령께서는 통상 마찰과 경제 주권 수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실지 궁금합니다. 뭐 글로벌 기업이든지 국내 소기업이든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상식적으로 대처하도록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국제규범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 규제 문제는 뭐 유럽의 사례들도 꽤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상식적으로 또 대한민국 주권 국가라고 하는 그 점도 고려해서 정당하게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도 될까요? 네, 한국일보 이성태 기자님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일보 이성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정치 관련해서 대야 관계 관련해서 하나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특검을 수용 요구를 하면서 단식 7일차에 접어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구하는 것이 1대1 대통령님과 단독 회담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국을 대통령님께서 좀 어떻게 풀어가실 생각인지 하나가 궁금하고 그 장동혁 대표의 그 1대1 만남 제안에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소통과 대화는 중요하죠. 뭐 야당 대표도 당연히 필요하면 만나는데 필요하고 유용할 때 만나야 되겠죠. 전에 봤더니 제가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 가지고 정쟁을 유발하는 수단으로 쓰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뭐 그러더라도 계속 만나기는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여야 간 대화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뭐든지 제가 다 개별 정당과 다 이렇게 직접 소위 말하는 직접 대화, 직거래를 하면 여야 관계나 여의도 국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충분히 대화하고 거기서 좀 더 추가의 뭐 돌파구가 필요하거나 또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그때 만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좀 더 하세요. 내가 짧게 할게. 제가 짧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뒷부, 여기 앞에 성함이 누구인데 기억이 안 나. 한번 무슨 말씀인지 한번 해보십시오. 저한테 좀 사각지대라서 네네네 죄송합니다. 네.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 중앙일보예요? 네네 저한테 딱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게. 네네. 예, 중앙일보 우현석 기자입니다. 그 어제 국무회의에서 그 원전 얘기 한번 원전 네. 얘기하셔서 그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가 호남에서 이제 송전탑 이슈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는데 네.
원전도 결국 송전탑 이슈 같은 게 또 있을 그럴 수밖에 수 있죠.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여론조사, 국민 여론 말씀하시면서 약간 신규 원전에 좀 열어놓으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원전 문제